네, 방금 소개받은 김범수입니다.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너무 글씨가 작고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요. 아마 PPT는 없이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양해해 주시고요. 예, PPT는 그냥 꺼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미래 한국은 시사 문제를 다루는 지금 격주간 주간지고요. 2002년에 이렇게 창간됐습니다. 세이브 NK는 세이브 방금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북한 구원 운동의 이제 영이고요. 통일부 산하의 NGO 시민 단체입니다. 아마 우리 동산교회에서 월요기도회 저녁 때 기도회 할 때 이곳에 이 자리에 몇 번 섰는데 오늘은 이렇게 그 샬롬 나비 원래 포럼에 이 자리에 이렇게 서게 돼서 됐는데 꼭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한 말씀을 한두 가지씩 기도하시는데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실 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면서요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유정필 목사님께서 제목을 이렇게 주셨는데요. 크리스찬의 대북관. 우리가 방금 전에도 북한을 위해서 이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북한을 위해서 기도를 할 것인지 이제 평창 올림픽도 있습니다. 어떻게 평창 올림픽 이제 북한 선수단들이 오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요. 그리고 김정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심판과 정의를 위해서 구원해야 될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을 보는 시각은 흔히 우리 사회에서 지금 보수와 진보 얘기를 많이 하죠. 제가 맡고 있는 미래 한국은 우리의 그 편집 방침은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우리 현재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또 우리 미래 한국을 보고 보수 매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세요. 보수라는 것이 보수가 무엇이냐 했을 때 보수적인 거하고 보수주의는 좀 틀려요. 사회적인 거하고 사회주의하고 틀리죠. 사회적인 사람이 사회주의자는 아니잖아요. 보수적인 사람이 보수주의자는 아니에요. 보수와 진보는 조금 틀려요. 보수하면은 우리가 자유주의, 현실주의, 혹은 마키아벨리즘이라는 표현도 쓰는데요. 우리 전통을 중요시하고, 세계에는 어떤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라는 걸 믿는 것. 그것이 보수주의라고 한다면은 진보주의, 프로그레시비즘, 이렇게 한다면은 사회주의, 평등주의, 이상주의, 유토피아, 어떤 세상의 낙원을 꿈꾸는 것. 이런 것들이 진보 좌파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북한을 보는 시각도 이렇게 소위 보수와 진보가 좀 갈리는 것 같아요. 이거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여야,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한 시각 반대 이런 거를 떠나서 북한을 보는 시각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린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치, 철학, 사회적으로도 좀 당연한 결과이기도 해요. 우리 그 항일 독립운동을 할 때도요, 그리고 또 구한말부터 시작해서 그런 어떤 나라 발전을 위한 방향, 그리고 어떤 항일 독립운동의 방법론에서 항상 이런 두 가지 시각이 존재를 했어요. 민족주의적으로, 공산사회주의적으로 독립운동을 할 것인가, 아니면 미국하고 손을 잡고 할 것인가에 대해서 늘 이렇게 갈려왔어요. 보수는 개화파로 거슬러 올라가고요. 진보 좌파는 위정착삭파, 동학, 민족주의, 사회주의로 맥을 같이 하는데요. 개화파는 우리가 김옥균, 서재필, 이승만 같은 분이 개화 보수주의 태도라고 한다면은 여운형, 김일성 같은 경우가 좌파, 진보주의, 사회주의의 어떤 태도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크리스천의 대북관인데요.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신앙적으로 상식 관점에서 보면 북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예수님은 보수셨을까요? 진보셨을까요? 좌파였을까요? 우파셨을까요? 우리 원래 나비포럼 여기 실천 강령을 보니까요, 10대 과제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나누고 돌보자, 한 10가지로 이렇게 정리를 해줬는데, 약자를 세우자, 공정경제 실현하자, 사회정의를 실현하자, 자유민주를 이루자, 선진도덕을 세우자, 생명을 존중하자, 생태를 보존하자, 경천박애하자, 세계평화 이루자. 이게 보수적일까요? 어느 쪽에 있을 것 같아요? 좀 진보적이라고 들리세요? 글쎄요. 전 굉장히 이렇게 또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자 이렇게 기도를 하셨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나누고 돌보자라는 건 대체적으로 보면 조금 더 약간 좌쪽에, 조금 우리 사회에서 스펙트럼으로 보자면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약자를 세우자. 공정경제라는 것도 조금 먼저 평등주의에 입각한 것 같고요. 자유민주 같은 경우, 자유라는 것이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 개헌을 하면서 자유를 뺀다, 교과서에서 자유를 뺀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은 보수적인, 굳이 우리나라에서 현재 따지면 보수적인 입장인데, 굉장히 따뜻한 마음에서, 그 보수 진보의 그런 것 차원이 아니라, 정말 어떤 신뢰 공동체, 어떤 샬롬의 그 지향점이 드러나는데요. 저는 오늘 이런 보수 진보적인 북한을 보는 시각이 이렇게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그것은 비단 지금의 어떤 여야 정쟁 때문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북파가 있고, 대화보다는 대화는 인내를 다했다라고 해서 강경파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정치 철학적 이념으로서의 두 가지 시각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 생각을 하시고, 우리는 북한을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봐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 최근에 제가 5가지로 북한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변화와 동향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간략히 드리고요. 두 번째,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북한의 도발과 공보 정치적인 차원에서의 북한의 동향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네 번째는 우리 한국 정부의 현재 우리 사회의 대북관에 대해서, 다섯 번째는 북한의 미래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상황을 보면요, 우리 언론에는 상대적으로 소개가 많이 안 됐는데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저는 세이브 NK 북한 구원 운동에서 몸담고 있으면서 저희가 탈북자분들을 1,500명 정도를 직접 부출하는 사업을 했고요. 우리 지금 사무실에도 탈북자가 같이 일하고 있고, 많은 탈북자를 만나보고 있는데, 최근에 북한에 다녀오신 분들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놀랄 정도로 발전하고 있답니다. 평양에는 여러 가지 그런 발전하는 양상들을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외부 영상 매체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거예요. 한류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한류가 비단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북한 내에도 한국 드라마를 대단히 많이 보고 있다는 거예요. DVD나 USB를 통해서 이미 그런 장마당이라는 시장에서 그런 것들이 유통되고 있고요. 북한 당국이 자본주의 사상을 단속을 함에도 불구하고 USB를 한번 보고 또 팔고 사고 팔 수도 하고 있기 때문에 급속도로 한국의 드라마나 한국의 영화 같은 것들을 보고 있다. 2014년에 어떤 미디어 리서치에서 탈북자를 대상으로 조사가 한 것이 있었는데, 북한에 거주할 때, 한국에 지금 탈북자분들이 한 32,000여 명 나와 계시죠. 이분들의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70.5%가 북한에 있을 때 한국의 드라마를 접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탈북자라는 걸 감안해도 상당히 높은 숫자죠. 어떻게 이분들이 USB나 DVD 같은 것들이 유통이 되는가? 저도 2007년도에 국경 지역에 가서 직접 제가
우리 단체에서 카메라를 북한 내부에 들여보내는 것들을 제가 직접 받아가지고 온 적도 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많은 그런 시민단체라든지 그 외부에서 USB들을 이렇게 북한의 그런 드라마나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공짜로 들여보내기도 하고요. 또 그런 것들이 그 장사 돈벌이가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그 USB 같은 것들을 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북 매체, 대북 방송인데요. 북한의 상당 지역에서 강원도 고성이라든지 사리원, 남포, 청진 등에서 한국 방송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대북 방송들이 어떤 것들이 있냐면은 KBS의 한민족 방송이 가장 많이 듣고 있는 라디오 방송이고요. 미국의 자유아시아 방송, 또 극동 방송도 북한에서 수신이 됩니다. 미국의 소리 방송, 희망의 메아리 방송 등이 북한에서 청취하고 있는 것이고요. 함흥 일부 지역에서는 심지어는 한국 TV도 잡히는 지역이 있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아주 또 큰 변화가, 여러분들 인터넷에서 찾아봐도 그렇고 화면에서도 가끔 나온 적이 있는데,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는 평양 주민들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리고 지금 탈북자분들이 직접 북한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국경지역하고 통화하는 건 꽤 오래됐고요. 최근에는 평양에 있는 사람하고도, 한국에서 나와 있는 탈북자하고도 전화로, 휴대전화가 가능할 정도로 지금 통화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에서 처음으로 휴대전화가 등장한 게 2002년이었는데, 그때는 태국의 썬넷이라는 그 이동통신사가 진행을 했다가 2004년도에 평북 용천 폭발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때 김정일이 살아있을 때였는데, 중국을 방문하고 돌아올 때 김정일이 지나가기 1시간 전인가 2시간 전에 용천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이 용천 폭발 사건에 그 도구로 쓰였다는 정보로 인해서 잠깐 휴대전화가 중단이 됐다가 2008년도에 다시 재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그 자료에 의하면은 2012년도에 약 100만 선이 개통이 됐다고 하고요. 2013년도에 200만 명, 작년에 2017년도에는 400만 명의 휴대전화 사용자가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숫자가 좀 부풀어 400만 명이라고 하면은 상당히 많은 건데요. 평양의 주민들이 약 250만 명 정도, 북한의 인구가 2,500만 명 정도라고 생각하면 우리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수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다. 그런데 북한 정권 당국에서는 왜 이거를 그대로 놔둘까요? 이것이 자본주의의 유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외부 정부에 그렇게 폐쇄하고 있는 외부 정부가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되는데, 이것을 이렇게 북한 당국이 유지를 하고 있는 것은, 그 이유는, 역시 첫 번째 이유는 재정적인 도움인 것으로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북한의 그 서비스를 하는 데가 오라스콤이라는 이집트에서 제일 큰 그 텔레콤 회사가 그 휴대전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공식 자료입니다. 2014년도에 오라콤에서 공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은 2014년도에 한 해에 그 휴대전화로 인한 매출이 3억 4천만 달러였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4천억 정도가 되는 거죠. 이 중에 약 3억 달러 정도가 수익이 됐고요. 수익 상당액이 재투자가 됩니다. 보통 이제 중국산 중고 단말기를 한 30달러에 수입을 해서 이것을 한 300불에 판다고 하는데요. 상당한, 이것으로 인해서만 연간 3억 달러의 수익이 된다는 거죠. 상당한 액수죠. 그리고 북한에서도 인터넷이 됩니다. 인터넷이 되는데, 물론 이제 그 제한적으로 되고 있고, 북한 지도부나 대학을 위주로 되고 있는데요. 2000년경부터 인터넷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많이 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북한에서는 대규모 해커들이 활동 중입니다. 그렇죠. 최근에 가상화폐들을 북한의 해커들이 해킹을 했다라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런 정도의 한 6천여 명의 전문 해커가 활동 중인 걸로
나오고 있는데, 분석이 되고 있는데 6천여 명 정도 이분들이 다 인터넷 액세스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단히 북한에서도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고 방송을 듣고 있고 휴대전화를 듣고 있다. 그 외에 여러 외관적인 변화들 보면요, 그 마식령 스키장에 지금 평창 올림픽 때문에 마식령 스키장에 우리 선수단이 가고 있다고 해서 TV도 어제 오늘 혹시 보셨나요? 생각보다 굉장히 마식령 스키장에 슬로프라든지 수준이 높다라고 이렇게도 보도가 되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선전을 위해서 불러들였을 텐데 평양의 자동차 수가 아주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건물들도 깨끗해지고 말끔해지고 새로운 건물도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하고요. 해당화라는, 혹시 인터넷에 한번 나중에 체크를 해보시면요, 평양에는 그런 몰이 또 생겼답니다. 해당화관이라는 몰도 생겼고 안에 식당, 마사지 방, 사우나, 커피숍, 찜질방 등이 포함된 그런 시설이 있을 정도고요. 평양에는 최근에 또 은행도 생겨났고 주요 호텔에는 현금 인출기가 나왔다. 또 아주 파격적인 사실은 주택 거래소가 등장을 했다는 겁니다. 사유재산이 근본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북한 사회에서 예전에는 음성적으로 이것들을 교환하고 팔기도 했지만 주택 거래소가 2014년에 등장을 했다라고 하고요. 사적 소유권이 이제 인정이 된다는 거죠. 평양 중심부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10년 전에는 2, 3만 불 정도, 지금은 한 10만 달러 전후에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한 1억 정도라도 되는 거죠. 상당히 우리나라하고 비교해봐도 우리나라보다는 적지만 상당히 비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는 거죠. 제한적이지만 식당도 늘고 외식도 늘고 있고 그런 중단됐던 설 명절도 다시 지내고 있고,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건가요? 그렇다면은 김정은이 굉장히 뭔가 정책을 잘하고 있고 안정이 되고 있고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시장 사회주의라는 말이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시장과 사회주의가 결합하는 시장 사회주의. 시장 경제로 사실상 어느 정도 북한 사회가 넘어가고 있다. 그 장마당이라는 것이 배급 사회였죠. 북한은 최근까지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배급제였어요. 실질적으로 배급제로 되다가 그것이 이제 고난의 행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사하고 90년대 말에는 200만 명, 300만 명까지 아사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2002년 12월 정도부터 장마당이 시작이 됩니다. 겉으로는 북한은 계획경제를 내세우지만 주민 대부분은 이제는 장마당에 가서 자생적으로 시장을 통해서 생계를 영위하는 거죠. 지금 장마당이 어느 정도 있을까? 2015년도에 구글 위성에서 포착했던 그 자료에 의하면은 한 400여 개, 396개가 포착이 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장마당이 있는 것으로 나오고요. 비공식적인 골목의 어떤 그런 장까지 하면은 그 2배, 3배가 있다고 추정이 됩니다. 저는 굉장히 이런 소식들을 듣고선 굉장히 궁금했어요. 정말 어떻게 북한이 이렇게 경제적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 이거는 사실인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주변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럼 경제가 발전하려면은 자본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고, 자본, 인력 뭐죠? 토지, 그런 생산 시설이 있어야 되는데요. 북한에는 인력이 있죠. 생산 시설이 있고, 근데 자본은 어디서 자본이 나왔을까? 2000년대 초반부터 이제 중국 대외 무역이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이제 중국 회사들이 북한의 어떤 채굴권을 확보하고 석탄, 철광석, 구리 등을 개발하면서 자본이 어느 정도 유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설명이 잘 안 됐었는데, 제가 이렇게 조금 그런 상황들을 들여보면서 이거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마당, 이것이 얼마나 시장경제라는 것의 그 힘이, 위력이요. 예전에는 배급 사회였잖아요. 이때는 주어진 업무만 하면 되는 거죠. 이제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장이 늘어나고 장마당이 생겨가면서 어떻게 되느냐면요, 본격적인 일의 분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가기업소, 그 국가가 운영하는 모든 그런 뭐 철도회사라든지 뭐 외화벌이 창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기에 대표들이 CEO가 된 거예요. 사장이 된 거예요. 이것을 활용해서 자기가 자기 요량껏, 자기의 능력껏 이걸 가지고 돈벌이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본격적으로. 북한 사람들이 우리보다 머리가 안 나쁘죠. 머리가 더 좋을 것도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요새는 이렇게 보면 정치력도 우리보다 훨씬 뛰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그런 설비, 그런 어떤 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머리를 써서 각자 자력 갱생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생산력이, 예전에는 배급 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렇게 자기들한테 배분된 일만 하다가 이제는 배고파서 다 굶어 죽게 됐으니까 분업화를 한 겁니다.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아파트에서 다 방 하나에서 돼지를 기른다는 거예요. 아파트에서. 왜냐하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걸 돼지를 키우는 거예요. 방 하나에서. 뭐 똥도 나오고 뭐 그러지만 그거를 또 팔아가지고 또 그것을 먹을 걸 사고요. 그런 것들이 모든 집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생산력이 예전에 비하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가 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의 어떤 그런 북한의 외관적인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비교를 하기를 80년대 중국의 모습 혹은 90년대 러시아의 모습과 같은 것들이 지금 평양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발전이 그렇다면 어디까지 발전이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또 한편으로는 불투명합니다. 중국은 개방을 했죠. 근데 북한은 절대적으로 외부 정보를 지금 뭐 일부 유입이 되고 있지 하지만은 개방이 불가능하고요. 개방 없는 시장화는 한계가 있고요. 지금도 당국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아래서부터의 변화이기 때문에,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외 변방 지역은 식량난이 여전하고 아직도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이것이 지속 발전이 어려운 이유는 제가 조금 이따 또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대북 제재가 지금 굉장히 북한에 체감할 정도로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이런 그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발전의 모습들, 뭐 상점이 늘어나고 뭐 생활 문화들이 한국풍으로, 여자들은 뭐 성형수술까지 한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뭐 그런 정도 변화가 있지만, 여전히 북한에는 정치범수용소가 존재하고요. 과거에 한 30만 명까지 추정을 했는데 최근에는 북한 인권을 주장하고 하니까 최근에 한 그 절반 정도의 수준으로 15만 명 정도의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고 있다라고 하고요. 여기는 한 번 수감되면 나올 수 없는 완전 통제 구역이 있고요. 기간 어느 정도 일정 기간에 이른바 혁명화를 이루고서 나오게 하는 혁명화 구역이 있다고도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북한에서는 또 최근에 또 뭐 어떤 점이나 부정 미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성행하고 있다고 하고요. 많은 탈북자들 얘기도 들어보면 마약이 아주 일반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돈벌이로, 대마초들을 밭에서 키우고 파는 것 돈벌이로 하다가 이제는 어떤 그 마약은 만병통치약으로, 그런 인식, 만병통치약이라는 인식도 있고, 어떤 고난의 탈출구로서, 또 마약을 하면 배가 뭐 덜 고프다, 뭐 그런 이유, 이런저런 이유로 마약을, 지금 국경 일대 같은 경우는 주민들의 70~80%가 마약의 경험이 있다는 정도의 통계가 있을 정도로 마약이 굉장히 광범위하게 성행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북한의 뭐 그 공포 정치, 김정은의 공포 정치와 북한의 어떤 핵 도발인데요. 핵이나 미사일 개발 같은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뉴스를 통해서 어느 정도 다 듣고 계시는 상황이죠. 2006년도에 처음으로 2006년도 10월 달에 1차 핵실험을 했고요. 작년 2017년도 9월에 벌써 자그마치 6번째 6차 핵실험을 감행을 하지요. 김정은이 들어선 게 2012년이었는데요. 김정은이 들어서고 벌써 4번째입니다. 한 번, 그리고 뭐 탄도미사일 같은 경우도 한 번 발사하는데 뭐 천억 원 정도가 지출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핵실험이나 이런 그 미사일 개발에만 수천억 원이 지출된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공포 정치인데요. 이 부분도 어느 정도 또 듣고 계시죠? 작년 거의 딱 만으로 1년이 됐습니다. 작년 2017년에 2월 13일이었습니다. 김정남이 암살됐죠. 이것은 암살되는 모습 직접 보셨나요? 뭐 어떤 그 여성들이 뒤에서 독극물로 이렇게 앞을 가리고 정말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그 장면들이 세계에 정말 다 이렇게 나왔는데, 이런 장면들, 그리고 장성택이 2013년도에 뭐 곡사포로 의해서 총살이 됐다고도 하고, 그 외에도 작년에 내각 부총리가 총살이 됐는데 죄명이 자세불량이었답니다. 뭐 그런 것. 그래서 김정은이 들어서자마자 이러한 무자비한 처형 숙청의 회오리가 들어섰는데요.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한 약 120여 명의 고위급 단간부들이 공고 처형이 됩니다. 뭐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본인의 취약한 권력 기반 통치권을 가시한다라는 것, 일벌백계를 한다는 것, 그리고 뭐 정책 실패에 대한 어떤 불평을 무마한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예전에 성군 정치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김정일 때에는, 김일성 때에는 당을 최우선으로 했고요. 김정일 시대에는 성군 정치라고 해서 군의 권력을 굉장히 키웠는데, 그러다 보니까 군이 굉장히 비대해집니다. 그래서 김정은은 들어서자마자 군을 견제하는 차원에서, 군을 복속시키는 차원에서 아주 고위급 장성들을 아주 제거를 하게 되죠. 지금 북한에서 항상 궁금했던 것이, 김정은 저 어린 것이 어떻게 저 모든 정책들을 누가 코치를 해서 뒤에 누가 있는가, 실질적인 정책 결정을 하고 하는 것들이 누가 있는가, 아직도 약간의 퀘스천 마크긴 한데, 지금 이렇게 대체적으로 분석되기를 최룡해가, 그 노동당 부위원장으로 되어 있는 최룡해가 아마도 실질적인 지금 최고 실권자가 아닌가라는 분석이긴 합니다. 최룡해가 누구냐면 그 빨치산 출신이죠. 김일성의 인민무력부장 출신이었는데 그 최연의 아들이고요. 그 여러분들 혹시 앞으로 이제 언론에서 나올 때 최룡해가 같이 나오고 김정은이 나올 때 한번 유심히 보세요. 다른 사람들, 최룡해가 자세가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많이 다른다는 거를 조금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최룡해가 이렇게 김정은을 쳐다봅니다. 이렇게 잘하고 있나, 이런 느낌의 이렇게 보는 장면들이 몇 번 사진에도 한번 포착이 되기도 하는데, 그렇다면은 지금 북한 주민들은 김정은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많은 탈북자들은 과거 김정일 때도 그랬죠. 김정일은 김일성보다 못하다. 김정은은 또 김정일 아버지보다 못하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또 다른 분석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북한의 간부들은 뭐 항상 자기보다 더 최고 위급들을 보면 항상 부족하지만, 자기보다 아래에 있는 그를 보면은 좀 살만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많은 북한 간부들이나 평양의 200만 명 시민들은 기득권으로서 자기들의 기득권 지키는 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이익이 되고 있죠. 그럼으로써 어떤 김정은에 충성하면은 높은 지위가 보장된다. 반대로 조금이라도 불만을 드러내거나 반대를 하게 되면은 지옥행이라는 것을 누구도 알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어느 정도 김정은에 대한 그 김정은 체제가 유지가 되고 있고, 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김정은 어느 정도 정치력은 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 같습니다. 작년에 시진핑 특사가 북한에 왔다라는 거 들으셨죠? 뭐 숭타오라는 특사가 북한에 왔다가 시진핑의 그 친서를 가지고 있었는데 끝내 김정은이 안 만나줍니다. 이런 건 전례가 없었다라는 거죠. 한 나라의 대통령의 특사가 왔는데 안 만나주는 겁니다. 며칠을 기다리다가 안 만나주고, 그것은 아마도 뭐 그 중국이 자기네들을 압박한다는 것에 불만의 표시기도 했을 텐데, 중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중국이 그 기름을 끊습니다. 그나마 끊게 되고 대북 압박을 중국도 어느 정도 시작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은이 최근에 다시 그래서
남한으로 눈을 돌리고 있는 것이 아니, 남한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어떤 예전에는 소위 말하면은 뭐 빨대를 꽂는다라는 그런 뭐 말도 있는데 한국에서 좀 이제 지원을 받기 위해서 남북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고 김정은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사람 그래도 정치력은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얘기도 있다라고 할 정도라고 합니다. 관심 사항이요. 자, 그러면 미국은 북한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미국이 북한을 대북 공격, 북폭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요. 북폭이라는 것이 대북 공격의 가능성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회자되기 시작한 게 얼마 안 돼요. 1년 전, 2년 전만 해도요. 트럼프가 오기 전만 해도요. 대북 공격이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영역이었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근데 이제는 많은 국민들이 북폭을 할까 말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아주 짧은 시간에 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 보면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역사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진행될 수 있다. 그 인식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놀라울 정도인데요. 이번 주였죠? 이번 주에 트럼프가 미 의회에서 연두교서 발표하는 거 보셨나요? 그 자리에 탈북자가 있었죠. 지민호 씨라고 탈북자가 그 자리에 초청돼서 소개를 하고 저는 이번 트럼프의 연두교서 중에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말이 대북 정책에 대해서 지난 오바마, 부시, 클린턴 지난 정부의 실수를 절대 반복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것도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북폭을 하겠다는 얘기인지 어떤지. 그런데 지금 당장은 이것이 강력한 대북 제재로 저는 초점을 맞춰 놓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번 트럼프가 기자회견에서도 북한의 북한 시설 공격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을 할 때 트럼프가 이런 답변을 합니다. 한번 두고 보자. We will see 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그것이 경제제에 대한 효과를 한번 보자라는 뜻으로 읽히는데요. 과거에 핵실험을 하고 미사일 발사를 하고 했을 때 유엔에서 한 목소리로 대북 제재를 하고 결의안을 통과시키고 우리 정부 우리 대통령은 좌시하지 않겠다라는 정말 참 맨날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을 반복하려 하고 그렇긴 한데 이번에 미국의 대북 제재가 조금 예전과 다른 점은 뭐냐면요. 국가적인 차원의 제재가 아닙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유엔에서 대북 제재는 뭐냐면요. 북한이랑 거래하는 나라를 제재하는 거예요. 중국을 제재하고 아프리카 나라들을 제재하고. 그러면 그 나라에서 협조를 안 해주면 효과가 없는데 지금의 미국의 대북 제재는 기업을 직접 제재하는 겁니다. 북한이랑 거래하는 기업을. 그렇게 되면 정말 아주 물줄이 마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제 트럼프의 시각을 보면 엊그제도 백악관에 탈북자 8명을 초청을 해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 청취를 했고요. 지금도 이제 북한 인권 문제를 아주 본격적으로 또한 정책적으로 들고 나올 것 같습니다. 최근에 빅터차 주한 대사가 지명 철회가 됐다고 해서 많이 언론에 나온 거 보셨죠? 그래가지고 대북 공격의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았는가? 빅터차 교수가 대북 공격을 공개적으로 비판을 했기 때문에 지명 철회를 했다라는 분석도 가능하긴 한데 한번 이 문제도 다음 주한 대사는 어떤 사람이 내정이 될지도 한번 정책 방향을 가름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중국의 대북관은 어떤 것인가? 중국의 대북관. 그리고 중국과 또 중국의 한국은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인가? 탄핵 이전과 탄핵 이후를 보면요. 시진핑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만나고 하는 장면 떠오르시나요? 그 장면하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는 장면을 보면 이거는 한번 생각나시면은
이렇게 비교를 해보세요. 제가 지금 오늘은 그 사진을 못 가져왔지만 한번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차이가 납니다. 중국이 시진핑이, 그거는 개인적인 물론 이런 어떤 케미컬도 작용을 했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성이라는 것, 뭐 어떤 뭐 여성적으로 또 시진핑 주석이 뭐 박근혜 대통령을 상당히 좀 호의적으로 대했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만면에 웃음을 띠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말 이제 어떤 위계 질서가 이렇게 새로운 위계 질서가 잡힌 것처럼 이렇게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시진핑이 작년 2017년 10월에 신공산주의 선언을 하게 되죠. 시진핑 사상이라는 게 최초로 마오 사상 이후에 나오게 되고요. 중국은 이제 새로운 대국으로 이제 대국 굴기를 본격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런 중국의 이제 대북관도 조금씩 변화가 있게 되고요. 저는 국제사회에서의 대북관은 가장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요. 반기문 전 유엔 총장. 반기문 전 총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인식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반기문 총장 하면은 어떤 항상 그런 제가 개인적으로도 여러 번 되게 만나 뵈고 얘기도 듣고 직접 강연도 듣고 이렇게 인사 나누고 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분이야말로 세계의 어떤 주류를 대표하고 있다. 주류적인 생각들을 대표하고 있다고 생각이 돼요. 이거는 좋은 말이기도 하고 사실 나쁜 말이기도 뭐 부정적인 양면이 다 있는데요. 뭐냐면 이분은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은 뭐 이를테면 동성애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뭐 남녀 여성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소위 진보 좌파적인 이슈에 대해서 깃발을 듭니다. 굉장히 어떤 특히 동성애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 깃발이 듭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세계의 주류적인 시각이기 때문이에요. 유엔의 절대적인 주류가 다수가 지금 세계의 주류가 그것을 찬성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고 있으면 어떤 어떤 세계적인 흐름 트렌드를 알 수 있는데 지금 뭐 작년에 탄핵 정국의 대통령 나올 것처럼 하다가 물러났던 것도 이렇게 보니까 분위기를 보니까 안 되겠네 하니까 물러섰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분이 최근에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직접 들은 얘기인데 강조를 합니다. 김정은은 과거 히틀러와 비교를 합니다. 히틀러와 같은 수준의 세계 최악의 범법자다. 모든 국제법을 하나도 빠짐없이 인권, 뭐 안보, 모든 국제법을 국제사회의 규범을 약속을 어겼던 히틀러 수준의 범법자다. 세계는 국제사회는 그를 반드시 패배시킬 것이다. 라고 단언을 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국제사회의 주류의 시각이고 이것이 거대한 흐름입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자, 우리 한국의 대북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짧게 좀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어느 정도 뭐 한 1, 20분 정도, 한 10분, 15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탄핵이 있었죠. 여러분들 탄핵이 역사상 전무후무한 현 대통령이 끌어내려지는 탄핵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아직도 그 탄핵의 여파에 대해서는 이것이 어떻게 갈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요. 이것이 30년 전에 1987년도 민주화 항쟁, 민주화 운동하고 비교가 되는데요. 87년 민주화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전에 군부 세력은 다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죠. 그 이후에. 군부 세력은 50 세력은 아직 50, 60 세력은 노태우 전두환 세력은 아무리 정권이 바뀌어도 다시 우리 주류 사회의 정치에 발을 들여두지 못하게 됩니다. 작년 탄핵 이후에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보수를 괴멸시키자. 이것은 이제 지금 현재 여당의 어떤 거물급 총리를 지내신 분의 입에서 나오신 말인데 보수를 괴멸시키자. 이것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도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문재인 현 정부에 대한
지지율이 70%까지 나옵니다. 80%, 뭐 70%, 60%까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물론 이제 탄핵의 여파이기도 하고, 탄핵에 찬성했던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좋아서라기보다는 상당 부분들이 최순실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탄핵이 됐는데요. 결과적으로 이것이 탄핵이 주류 교체로 가고 있다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좀 가운데 지점에 있어요. 이게 그렇게 될 여지가 있고요. 아니면 또 문재인 정부가 실패를 하고 실수를 하고 굉장히 실책을 하게 되면 다시 소위 말하는 보수 세력으로 국민의 지지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보수 세력은 어떻게 되냐면 지금의 자유한국당은 과거의 자민련처럼 어디 TK 정당으로 극우로 이렇게 밀려나고 어떤 현재 정부와 어떤 중도적인 지금의 중도가 우쪽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과거의 보수 세력은 극우로 자리매김을 하는 그러한 거대한 그 주류 교체가 우리 사회의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을 수도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의 주제의 중심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우리 사회에서 북한을 보는 인식에도 굉장히 좀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의 비서실장이 임종석 실장이죠. 이분의 경력에 대해서는 다 알고 계시죠? 뭐 과거에 임수경을 북한에 보냈고 북한과 어떤 북한에 우리 여러분들 TV에서 평양 북한 관련한 모든 TV 영상들 보죠? 그거 다 우리가 돈 주고 사오는 거 아시죠? 북한에서는 다 공짜로 가지고 우리는 다 어마어마한 돈을 주고 사오는데 그거를 이제 과거에 10년, 20년 전에 북한하고 협의를 맺어서 하게 한 게 임종석 씨였는데요. 임종석 외에 청와대 비서진들은 뭐 50% 이상이 과거 주사파 출신의 운동권들이고 이분들이 지금 정치, 경제, 사회뿐만 문제가 아니라 외교, 안보까지 전부 다 이제 장악을 해서 전분화를 가고 있는데 이것이 제가 뭐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요. 이것이 어떤 팩트로서 말씀을 드리고 굉장히 그런데 과거 노무현 정부를 계승을 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와의 차이점이 일부 또 보입니다. 뭐냐면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문제만 잘 되면 다른 것은 좀 뭐 잘 못돼도 좋다, 깽판 쳐도 좋다라는 이런 표현을 해서 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전면적인 어떤 뭐 대북 송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도 지금 이제 남북 대화를 하면서 남북 대화가 공짜는 아니겠죠. 북한에 어떤 식으로든 그거를 보답이라고 해야 될까요? 북한에 어떤 현금이 가고 물자가 가게 될 텐데 딜레마는 뭐냐면 지금 미국이 그거를 묶어놨다는 겁니다. 철저하게 북한에 어떤 현금이 못 가고 물자가 못 가게 막아놨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하나의 지금 변수가 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뭐 최근에는 비트코인으로 보낸다라는 등 뭐 지금 전세기가 가고 배로 가는데 거기에 숨겨서 간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설도 있긴 한데 어떤 식으로든지 회담이 열리게 되면 과거 전례라도 보면 과거에는 뭐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그거에 대한 어떤 또 회담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그것이 펼쳐질지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한 가지 좀 또 변수가 있다면요. 2030 세대. 저는 제가 이제 북한 인권 운동을 또 10여 년 동안 99년도부터 세이브 NK라는 단체에서 몸담으면서 또 이렇게 쭉 북한 인권, 북한 민주화 운동, 또 통일 준비 운동을 펼치면서 항상 의아했던 것이요. 자, 휴전선 저 위에 지금 정치범 수용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있는 게 발각이 되면 정치범에 가잖아요. 처형이 되죠. 총살이 되고요. 이것이 지금의 21세기 우리 현재의 현실이잖아요. 근데 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 감각이 없죠?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 언론이 얘기 안 하고 우리 그냥 듣기는 들어도 그냥 마치 여기에 이렇게 쓰레기 더미가 잔뜩 있는데 그냥 이렇게 보고 지나가는 거죠. 그냥 당연한 것처럼 아무도 죽지 않고. 이것이 저는
우리가 이 무지함만, 이 감각만 뚫게 되면,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들으면서도 듣지 못하는 이 벽만 깨게 되면 이것이 통일이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는데, 그거의 한 이유가 최근에 그런 분석을 보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제가 또 무릎을 쳤던 것이 87년도 87 체제의 하나의 큰 벽이 무너졌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북한에 대한 인식이 큰 전환이 87년대에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전에 어떤 반공을, 예전 50, 60 군사정부 때 반공을 가지고 내세웠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반작용으로 북한에 대해서는 이제는 아무런 무슨 말을 해도 북한에 대해서 마비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 분석. 그럼 탄핵 때는 또 이제 어떤 또 그런 또 경제 문제에 대한 뭐 대기업에 대한 그런 또 마비가 생겼다라는 게 분석이 있습니다만은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그런 그 87년도의 대북 인식이 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있는 2030 세대가 굉장히 분노하고 있죠. 여기가 지금 우리 사회에서의 또 새로운 하나의 세력인 것 같아요. 북한의 평창올림픽, 뭐 평양올림픽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우리는 태극기를 떼고 가고 있고 저쪽에서는 인공기를 달고 나오는데, 그거에 대한 뭐 설명은 우리 정부가 알아서 하고 있죠. 뭐 우리는 대표단, 그것은 뭐 우리는 국가대표 선수가 아니니까 태극기 떴다라는 설명을 우리 정부가 이제 나서서 대변을 해주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2030 세대들이 대단히 분노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부분도 그 젊은 층의 그 대북 인식, 이 친구들은, 젊은 층들은 북한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그 벽 보고도 그냥 쓰레기들이, 북한이라는 저런 그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것이 벌어지고 있으면 김정은에 대해서 저 돼지 뚱땡이 저거 쌍욕을 하고 김정은의 사진을 찍고, 과거에 우리 민주화 운동에 나섰던 운동권들은 전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민주화 좋다는 거죠. 그러면 왜 북한 민주화에 대해서는 안 나서느냐는 거죠. 똑같은 잣대로 한다면, 혹은 10분의 1의 잣대를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저 현실에 대해서 깨야 되겠다라는 항상 우리의 숙제입니다. 자, 북한의 마지막으로요. 북한의 전망, 북한이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은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전망인데요. 과거의 모든 북한에 대한 전망이 다 틀렸습니다, 사실. 그렇죠. 김정일 때도 그랬어요. 김일성이 죽고 나서 김정일 곧 무너진다고 했는데 너무도 공고하게 김정일 체제가 갔고, 지금도 김정은이 2012년 4월에 이제 공식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전에 있었던 뭐 예측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뭐 2010년도에 뭐 제일 유명한 뭐 하버드대 니얼 퍼거슨 교수 같은 경우가 뭐 앞으로 10년 이상 존재하지 못할 것이다, 뭐 이런 것들. 러시아의 국책연구소 같은 경우도 뭐 2010년, 20년 정도에는 국제사회 통일이 될 것이다, 뭐 이런 전망들이 있었고요. 김정은이 들어선 다음에도 뭐 어떤 김정은 체제에 대한 굉장히 비판적인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비판적인 시각, 어떤 부정적인 그 시각이 많이 있었는데, 뭐 베이징대 주펑 국제관계학 교수 같은 경우도 이런 전망을 했어요. 한국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한반도를 통일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 통일은 한국에 의해 주도에 의해서 될 것이고, 한중 양국의 최고위층이, 여론주도층이 통일 과정에서 협력을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전 주한 대사도 4년 내 북한에서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2012년도 이런 말을 합니다. 이런 예상들이 다 틀리게 됐고요. 지금 아까 처음에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지금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나아지고 있는 것 좀 보입니다. 어떻게 될까? 저는 크게 보면 이제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고 봅니다. 북한의 어떤 미래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첫째는요, 북한의 내부 붕괴 가능성이 여전히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라는 그 체제 자체가 어떤 거짓, 외부 유입을 차단된 상태에서 거짓말로 들어선 체제이기 때문에
언제 시간의 문제이지 내부 붕괴는 시간의 문제이긴 한데, 특히나 이것이 최근에 트럼프의 경제 제재가 혹독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인한 어떤 체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외 압력으로 인한 내부 붕괴, 혹은 시장 경제와 아까 그 성장, 경제 성장, 이런 대외의 외관적인 어떤 그런 성장의 모습이 김정은으로서의 권력을 공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사회 계층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다양한 이익 집단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부자들이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이 부자들은 김정은 체제의 반대 세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들로 인한 어떤 권력 투쟁으로 인한 내부 갈등설에 의한 내부 붕괴. 이것이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어떤 북폭에 대한 통일. 이것은 많은 분들이 이것을 기대하기도 하는데요. 반대도 하지만 기대하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전적으로 우리 한국 정부의 의지와 한국 정부의 정책에 따라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미국의 바지가랑을 딱 잡고 있는 상태인데요. 북폭을 어떻게든지 못하도록 잡고 있고, 김정은 정권 이후에 한국 주도의 자유통일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미국 북폭에 의한 통일, 자유통일의 시나리오는 적지 않는가. 세 번째 시나리오는 북미회담과 현상 유지입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김정은이 10년, 20년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고, 북미 회담이 열리고 또 남북 회담이 열림으로써 현재의 현상 유지가 지속될 것이라는, 이것도 굉장히 대단히 유감스럽고 어떤 불의가 지속되는 것이 상황인데요. 이 세 가지 상황을 한번 좀 유심히 보시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점점 그 마지막 시나리오의 가능성도 조금씩 높아지고 있지 않는가. 그것이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유통일, 우리가 어떤 우리의 한국의 주도하에서의 자유의 통일에 대한 의지는, 우리 현재 정부의 의지는 굉장히 희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굉장히 사실 좀 미스포춘한 건데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이요. 다시 한번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을 보는 대북관, 보는 대북관은요, 통일 문제야말로 모든 사회정책, 정책에 대한 관이 있잖아요. 좋든 싫든 그것이 보수와 진보, 우파와 좌파의 어떤 시각이 있는데요. 북한이나 통일을 보는 문제야말로 어떻게 보면 세계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갈릴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렇지만 저희는 북한의 문제를 그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차원에서, 상식적인 차원에서 자유의 문제로 봐야 된다. 자유와 인권과 인류 보편적인 가치에서 북한을 바라봐야 된다. 이것은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닌 것이죠. 그것을 뛰어넘어서 북한이라는 체제를 바라야 되겠다. 그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대북관이다. 통일이란 것은, 통일이 무엇인가라고 생각하면요, 아주 이 한 가지만 또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통일은 무엇인가? 어떤 자유가 자유의 북진이 통일이다.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인권, 이것들을 북한 주민들이 동일하게 누리는 것, 이것이 통일이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북한도 아래로부터의 어떤 변화를 이끌어요. 지금 진행되고 있죠. 아래로부터의 변화, 시장 경제가 장마당이 그게 늘어나고 외부 정보가 유입되는 것, 그 일들을 우리가 계속 추진해야 되겠고요. 저희 세이브 NK도 금년부터는 대북 방송을 이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여러분들이 그 정보를 유입시키고 어떤 그 경제가 아래서부터의 그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하고 기도하는 것이고요. 또 중요한 것이 이제는 한국 사회입니다. 한국 사회가 더 이상 자유 통일을 원하지 않는 지경이 돼버렸다. 헌법 조항에서 자유를 뺀다. 자유민주주의가 헌법 조항인데, 우리나라의 국채로서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가 빠지면 뭐가 되나요? 뭐가 남나요? 민주주의가 남는데요.
북한의 국호가 뭔가요? 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이죠. 민주주의라는 거는요, 민중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자유민주주의를 국채로 삼았는데 그것을 버리겠다라는 것이 현재 이제 그 여당의 많은 큰 그 방향인데요. 그것을 또 지금 이제 잠깐 또 버린 것 같긴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자유를 우리의 핵심 가치로 반드시 붙잡아야 된다. 자유 통일이 아니면 우리가 사회민주주의 통일할 거면은 안 해야죠. 그런 통일이 통일인가요?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고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요, 자유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고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한국을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이렇게 발전시켜 주셨는데요. 북한을 위해서도, 북한의 평양에도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70년 동안에 저 북한이라는 나라를 저토록 동토로 하나님을 핍박하는 나라로,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처형을 되는 나라로, 세계에서 기독교를 제일 심하게 박해하는 나라로 만드셨을까에 대한 질문을, 저는 정말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언제 그것을, 저는 70년이란 기간이 길지만요, 너무 길고 우리가 참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이지만 그것이 또 이스라엘 유수와 같은 그러한 그 포로 생활과 같은 시간 반드시 돌려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볼 때 왜 그랬을까? 먼저 우리의 죄를, 북한에 많은 또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경을 그래도 들여보내는 단체들이 있고요.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은 한국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그분들이야말로 가장 어떤 순전하고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한국에 지금 또한 어떤 그런 교회를 위해서도 그분들이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북한을 위해서 또 그런 우리의 지금 한국의 상황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가 이 시간에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 여러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저희들한테는 시기적절한 그런 주제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북한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아마 여러분한테 많은 유익한 그러한 시간이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은 이제 질의응답 시간인데요. 여러분 관심사가 기 때문에 아마 질문이 굉장히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계시는 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너무 많아서 좀 추려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예. 없으십니까? 예, 시간이 많이 가서 전부 다 시간을 아끼시는 모양이네요. 예. 그럼 한 분만 받겠습니다. 예, 목사님께서, 네. 저는 아주 재미있게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네. 한 가지 간단한 질문으로 좀 심플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북한, 우리가 싸워야 할 적인가? 아니면 함께 해야 할 동지인가? 예. 굉장히 어려운 질문 해주셨는데요. 글쎄요, 이 질문도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느냐, 우리가 북한에
어떻게 기도해야 할 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속의 숙제로 좀 가져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 들고요. 분명히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북한의 주민하고, 북한 주민들하고 어떤 북한의 권력 집단하고는 조금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의 개인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 일단은 저는 또 의가 먼저, 의와 용서와 화해가 먼저인가, 의가 먼저인가, 의를 먼저 세워야 할까, 용서를 먼저 해야 될까요? 그것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누구를 사랑하고 용서를 하는 차원하고, 또 국가적인 차원에서, 정의적인 차원에서 누군가를 재판에서 벌을 주고 심판하고 하는 것은 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의를 세우는 것, 북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것도 그런 마음도 있어야 되겠지만, 또 동시에 의를 세우고 정의를 실현하고 심판, 어떤 그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한번 우리가 마음속으로 숙제를 갖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심판을 먼저 하실까요? 사랑을 먼저 하실까요? 그것도 그렇게 간단한 질문은 아닐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우리의 심판을 유보하시고 잘못된 것에 대한, 그렇다면은 지옥이 없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답변이 됐나요? 참 워낙 어려운 말씀이셔서. 저는 제가 언론을 하고 있고 또 시민단체를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그 북한 체제의 어떤 사실을 그대로를 알리고 어떤 정의의 어떤 또 언론으로서는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일에 저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선 제 역할로서는요. 박사님 조금만 계시죠? 저도 하나 묻고 싶은데. 지금 사실 그 북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 한국 내에서 특히 그 연령층에 따라 가지고 이 대북관이라든지 통일관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그 차이점을 보이고 있어요. 또 지역적으로도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참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양분될 수 있기 때문에. 예, 근데 그런 차이점을 갖다가 좀 지혜롭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통일 문제, 북한 문제, 바라보는 문제야말로 또 갈릴 수밖에 없는 거죠. 모든 정책과 마찬가지로 방법론의 문제니까요. 어떻게 해결돼야 될지 했을 때 여야, 좌우, 보수, 진보가 갈릴 수 있지만요. 저는 북한 인권 문제야말로 북한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것을 떠나서 인류 보편적인 자유와 어떤 인권의 문제라고 바라보면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가장 통일할 수 있는, 전교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주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우리 세대적인 얘기도 하셨지만 지금 아까 2030 세대, 젊은 세대들은 이것을 편견 없이 바라봅니다. 북한 문제를요. 근데 소위 386, 486, 지금 586 그 운동권 세대들은 아까 그 87 체제의 어떤 그런 세례, 어떤 과거 반공의식, 반공 정책에 대한 반동적으로 그 북한 하면은 무조건 너그러워지고, 북한 하면 좀 잘못해도 우린 하나니까, 좀 잘못해도 그냥 감싸 안는 그러한 굉장히 뒤틀려져 있는 그 386, 486, 586 세대의 그 잘못에 대해서는 아마 여기 분들도, 저도 그 세대의 사실 끝자리에 있긴 합니다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냉철하게 우리 스스로를 보고 또 눈물 흘리고 사실 회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어떤 정치적인 여야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이 북한 문제야말로 우리가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말씀하시죠. 안녕하세요. 목사님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고
또 오늘 우리 강사님께서 좋은 답변을 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시원치는 않은 대답이 된 것 같아서 제가 딱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서 한마디 목사님의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결국 이 질문은 북한이 싸워야 할 적이냐 또 품어야 할 동지이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강사님은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 뭐가 먼저냐 또 다른 질문을 던졌어요. 근데 우리가 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심판이 만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다. 할렐루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로의 통일과 그리고 십자가를 강조한 복음으로의 통일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민족적인 사명이고 또 교회의 사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수고하신 김범수 박사님 격려의 박수를 한번